유능한 사람이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빚어진 환상의 일부이다. 결과적으로 권위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게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일로 부각된다. 적절한 권위의 유지는 오래된 문제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아마도 그 주제에 관한 고전적인 글이다. 그 책 17장은 공포의 대상보다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더 나은 것인지를 묻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의 대상보다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더 안전하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결론은 중세의 군주만큼이나 자본주의 시대의 경영진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이런 의미에서 크루스테스와 같은 획일주의가 자본주의 시대의 일터에서 일정 부분 필수 요건이다. 왓슨의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력의 핵심은 노동자들 스스로 경영진 몰래 자신들을 어느 정도까지 조직화해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들의 목적이 이윤을 거두는 것이었다면 그들의 노력은 아마 기업가 차원에서도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었다. 리더십에 통상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격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노동자들로부터 의뢰 기대됐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괴이하고 복잡 미묘한 존재. 산업계 지도자들은 빌 왓슨과 그의 동료들 같은 노동자들이 경영진에 공공연히 도전했던 이유를 간파했다. 노동자들은 해고당하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업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었다. 상당히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게 전략적으로 자기네한테 유리하다는 걸 업계 지도자들은 잘 안다. 물론 그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동기를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왓슨의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똑같이 매력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려운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비롯해 경영진을 불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일이 드물었을 법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부터는 적절한 수준의 실업을 유지하는 책임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넘어왔다. 공식적으로 연준은 두 가지 임무를 띠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막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이다. 사실 연준은 완전 고용을 강력히 차단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는 데 집중한다.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은 지명과 상원을 인준을 받은 7명의 연준 이사들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연준은 사실상 비잔틴 제국과 같아서 복잡 미묘하고 바꾸기 힘든 존재이다. 헌법상 연준은 매우 이상한 괴짜이다. 인민주의 형태를 표방했던 텍사스 주의원 라이트 팻맨의 의견이다. 은행가들을 비롯해 금융에 관한 탁월한 저서들을 많이 남긴 저자 마틴 메이어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어떠한 근거법도 없다. 사적인 동시에 공적이고 행정부 성격을 띤 동시에 입법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앙정부 같기도 하고 지방정부 같기도 한 혼합체로서 이보다 더 괴이하고 복잡 미묘한 존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연준에 더해 12개의 지역 은행들은 각각 총재를 두고 있다. 그 총재는 은행가들이 선출한다. 이들 지역은행 총재는 은행 부분의 이해관계를 직접 대표하면서 막강한 힘을 휘두른다. 연준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7명의 연준이사와 4개 지역은 은행 총재들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통화정책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경제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위원회가 화폐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자금줄을 조이면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에 따라 기업들은 건물, 공장, 시설 따위에 쓸 돈을 꾸는 걸 꺼리게 된다. 뿐만 아니다. 높아진 이자율 탓에 소비자들은 신용으로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월 할부금 규모는 이자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대출 부담 증가 탓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쪼그라든다.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 수가 다시 늘어난다. 그 다음으로 연준은 사실상 은행가들과 정부 사이의 협력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책을 만들어낸다. 연준에 지워진 유일한 의무는 의장이 1년에 2번 상원과 하원 회의에 출석하는 일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사실상 어떤 감독도 받지 않은 채 경제 전반의 경로를 결정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누군가 제안한다면 어떤 대소동이 벌어질지 단지 상상만 해보라. 게다가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면 높은 이자율을 빈자에서 부자로 부를 재분배하는 경향을 띈다. 높은 이자율은 빈자에서 부자로 부를 재분배하는 경향을 띈다. 대체로 부자는 순대여자이고 빈자는 순차입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자율이 매우 낮았던 1990년대에도 임금 노동자들의 봉급 가운데 7분의 1 이상은 대출금 이자를 갚는 데 쓰였다.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은 기업들도 원치 않는 바이다. 지속적인 이윤 증대를 위해서는 결국 경제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로 판단되면 공개시장위원회가 다시 한번 화폐 공급을 팽창시킨다. 경제 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다. 그 경제체제에서 실업이 해소되기 시작할 때까지 이는 계속된다. 이상적으로 연준은 골디락스 경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한다. 경제 성장이 딱 알맞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윤을 증가시키기 충분한 만큼 강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느린 성장세이다. 기업이 경제적 성과에 흡족해야 할 때 언론은 연준 의장을 영웅으로 묘사하며 떠받든다. 예를 들어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앨린 그리스펀에 관한 그의 책 제목을 거장이라고 달았다. 경제가 마치 그의 교양 악단인 것처럼 말이다. 경제가 그의 면전에서 허물어 내리자 그리스펀의 명성도 시들었다. 평범한 당신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그들의 머니게임. 한 가지는 상당히 확실하다. 노동자들 쪽에서 더 나은 임금과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데 자신감을 느낄 만큼 충분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기업 쪽에서 걱정할 때면 연준이 개입해 화폐 공급을 줄인다는 것이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공개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자기 자신의 상황을 연관짓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게 통화라는 무기의 탁월한 강점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빠져든 것에 대한 책임이 아무에게도 없는 듯하다. 프로크루스테스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경제가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해기성을 띈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가? 경기 흐름이 둔해지면 회사 우두머리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보게들, 미안하네만 나도 뭘 어찌할 도리가 없네. 나도 자네들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형편이 썩 좋질 않다네. 노동자들은 자신을 직접 규율하는 사람들, 즉 감독자 또는 전체 운영을 책임지는 우두머리 등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나 연준 이사회 이사들에게 분노를 쏟아낼 생각을 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 보수주의자들이 자주 물가 급등에 맞서는 연준의 싸움을 국가의 경제 운용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는 건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규율이 관여하는 한 그 시스템은 적어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마법처럼 작동할 것이다. 이 게임은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연준이 정치판의 소동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연준은 법에 정해진 책임에 관해서만 말한다.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 급등을 최대한 억제하며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 모두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완전 고용을 꾀한다는 의무는 싹 무시된다. 연준은 가격 안정을 임금 동결의 암호로 사용한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이런 의미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전체 비용 중 3분의 1을 노동자들의 급여로 돌리는 우리 같은 경제체제에서 물가 급등을 억제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명목 임금의 증가를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목표물에 주택 또는 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 상승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자산 가격의 상승은 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들 자산의 가격이 과도한 투기의 결과에서 궁극적으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경영자의 연봉도 이 정책에서는 관심 밖이다. 1968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는 미국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그는 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반된 영향을 받는 이들을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위원회 의장 허버트 스타인에 따르면 누군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계치가 너무 조잡해 그것을 제대로 드러나 보일 수 없었다. 물론 스타인 박사는 19세기 초반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인플레이션의 해악에 관해 썼던 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통화수단의 가치 하락,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해롭다. 통화수단의 가치 하락에 따라 누구나 피해를 보거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적용 원리일 것이다. 피해나 혜택의 정도는 재산 구성 항목 중 화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 뒤에 나오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이롭다. 기업이 노동자들을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기업이 임금 삭감을 요구할 때 종업원들은 화끈하며 화를 낸다. 인플레이션 덕에 기업은 임금, 적어도 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깎기 위한 은밀한 뒷문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여 경영진은 임금 구조를 변경한다.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입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떨어뜨린다. 게다가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은 중간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계층에는 전반적으로 별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고정된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는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도 안의 인플레이션은 더 높은 경제 성장과 연관돼 더 많은 풍요를 안겨준다. 미숙련 노동자들에게는 특히 그렇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부자들에게는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금융자산의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케인스의 묘사 경제학자 에드윈 디킨스는 1년의 주요 논문들을 썼다.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내용이었다. 디킨스의 연구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바, 연준의 당파적 행동은 노동자들을 더 고분고분하게 만듦으로써 경제를 부자들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도록 돕는다. 디킨스가 보고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연준 회의 참석자들은 노사협약의 시효 만료 직전에 자금 공급을 감축하는 쪽으로 투표하곤 했다. 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내용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사협상 기간 중 관대한 내용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미 연준의 정책 행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인지 낮은 실업률에 대한 반응인지를 구별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디킨스의 연구 성과를 정형화한 최근의 연구가 있다. 그 연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인플레이션 방지보다는 완전 고용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가 연준의 지도 원리였다. 고임금 위험에 대한 연준의 강박관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연구의 결론이 그리 놀랍지 않게 들릴 것이다. 이런 정책을 옹호하는 이들은 일자리 창출의 일시적인 제한을 정당화한다. 연준은 단지 과도한 성장을 제어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학파에 따르면 연준은 단지 심각한 침체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과열 상태를 방지하고 있다. 미래에 더 높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금은 성장을 진정시키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매우 작은 성장률 증가도 누적되면 일시적인 침체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연준이 미리 기획했던 주기적인 속도 조절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 것은 아닌 듯하다. 국제결제은행,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제금융 안정을 꾀하기 위한 국제기구, 1930년 설립, 보스 스위스 바젤의 소재, BIS.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속도 조절에 따른 경기 둔화가 장기적인 성장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위축시켰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기 둔화의 극적인 효과에 더불어 임금을 제자리에 묶어두려는 훨씬 더 지속적인 노력 또는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 하락의 누적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런 손실은 프로크루스테스식 획일주의의 또 다른 비용으로 계산해야 마땅하다. 1920년대 존 메이너스 케인스가 노동자들에게 대한 이런 식의 통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묘사했던 대목을 보자. 돈줄을 죄는 신용 제한의 목적은 현재 임금과 가격 수준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고용자들로부터 빼내는 것이다. 엄연한 사실에 짓눌린 노동자들이 필요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출 때까지 무제한적인 실업을 조장함으로써 그 정책은 목표에 이룰 수 있다. 이 정책에 대한 케인스의 묘사는 그것을 프로크루스테스주의적인 계급투쟁의 형태로 정형화했던 것이 같다. 제일 먼저 공격을 당했던 사람들은 생활 수준의 하락 압력에 맞닥뜨렸다.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철저하게 공격받을 때까지 그 생활비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는 일은 정당해진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이들이 흠칫 두들겨 맞아 땅바닥에 널브러질 때까지 이어질 전쟁임에 틀림없다. 케인스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도적이거나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피해야 할 정책이다. 가학성 변태 통화주의. 임금에 맞선 연준의 싸움은 격렬해질 수 있다. 폴 볼커는 연준의 통제권을 장악한 직후인 1979년 인플레이션을 단단히 묶어두기 위한 새로운 운영 절차와 결정을 발표했다. 처음에 상당수 힘있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엄청난 피해자들을 양산할 게 틀림없는 그 계획을 볼커가 과연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기사 통화주의적 처방 연준의 치료법은 경제를 짓누름으로써 단기적으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는 이런 정서를 대변했다. 그 신문은 이렇게 기록했다. 연준이 종합적인 목표에 진정으로 집착할 수 있을지 회의를 품었던 이들 중에는 앨런 그린스펀도 있었다. 실업률이 치솟기 시작하는데도 통화 당국이 새로운 정책에 집착하는 불굴의 용기를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는 의심스러워했다. 그즈음 볼커는 그 신문 사설 담당 편집인과 부편집인 그리고 특집 부장을 뉴욕 연방은행으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아마도 그 기사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았다. 볼커는 손님들에게 바닥에 온통 피가 흥건해도 당신네들은 날 지지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부편집인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훗날 자랑스럽게 회고했다. 정말로 대단한 출혈이 있었다. 달러의 건정성을 지킨 대가로 과다한 빚을 진 남미의 차익자와 미국의 농민들이 공경에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볼커의 군대식 비유법은 비밀을 무심코 드러냈던 셈이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계급투쟁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가학성 변태 통화주의라고 불러 마땅할 듯하다. 볼커 자신은 정말로 피를 쏟게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 적이 있었다. 볼커는 주머니에 작은 카드를 넣고 다녔다. 거기에는 주요 노동조합들에 의해 성사된 임금 인상 합의안과 경과가 적혀 있었다. 가끔 그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당시 진행 중인 노사 협상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곤 했다.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노조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볼커는 임금 하락을 원했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았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연준은 노동계급을 깨부시기로 작심했던 것이다. 볼커는 자금 공급선을 극단적으로 조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면치 못했다. 부수적인 피해가 너무 거대해질 때 볼커는 긴축의 강도를 늦췄을 뿐이다. 미국 은행들의 막대한 규모의 돈을 빚지고 있던 멕시코는 파산 위기로 내몰렸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까지 위협했다. 시티뱅크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다. 국제통화기금 조사부의 이사 마이클 무사는 훗날 볼커의 성취에 대해 애정을 듬뿍 담아 회고했다. 무사는 군대식 표현을 이어받아 인플레이션 악마를 격파한 볼커의 승리에 찬사를 보냈다.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우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과 경제 침체에 대항하는 전투를 벌이기 위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견지하는 것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맞닥뜨렸을 때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우는 쪽의 선택을 할 것임을 연준은 보여줘야 했다. 달리 말해 연준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피를, 다른 사람들의 피를 기꺼이 흘릴 것이라는 의지를 과시해야 했다. 흥미롭게도 이 전쟁에서 가상의 적인 노동자들은 그의 회고록에 거론되어 있지 않다. 미국 농민과 남미 국가들에게 끼쳐진 부수적인 피해는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가가 노동자들을 적군으로 취급할 만큼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낮은 금리의 인상을 원했던 게 그토록 비난받아 마땅한 사악한 행위였던 것일까? 연준은 힘있는 계급의 이익에 공모한다. 그것의 역할은 노동계급의 이익과 맞서 자본을 보호하는 것이다. 노동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연준은 노동자들을 실업의 공포로 떨게 하기에 충분한 만큼 높은 실업률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하나가 잘못돼야 만사가 잘 된다. 노동계급의 공격을 주도하는 이들의 살기 어린 충동과 기업의 엘리트들에게 적용되는 느슨한 규율체계를 단지 비교만 해보라. 하버드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마이클 젠센은 주요 기업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주요 경영진을 위한 계약사항들의 94%가
불만족스러운 업무 탓에 퇴직 수당 없이 해고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기형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임을 발견했다. 놀랄만하게도 그 계약사항들의 44%에 들어있는 보호장치는 사기나 횡령으로 기소된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적인 스캔들임에 틀림없다. 워렌 버핏은 그의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의 해고가 최고 경영자에게는 특별히 풍성한 급여로 이어질 수 있다. 정말로 그는 단 하루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는 동안 미국의 한 노동자가 평생 화장실 청소하는 일로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하나가 잘 되면 만사가 덩달아 잘 된다. 는 격언은 잊어라. 오늘날 경영진의 접견실에서 회자되고 있는 법칙은 하나가 잘못되어 만사가 잘 된다는 것이다. 버핏이 옳았다는 것을 스탠리 오닐이 머지않아 증명했다. 2007년 그의 회사가 해당 분기에 약 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잠정적인 수치를 발표한 뒤 메릴 린치는 떠나는 그에게 주식과 스톡옵션 그리고 다른 퇴직수당을 포함해 1억 6,150만 달러를 지급했다. 보상 분야의 한 전문가는 나도 1억 6천만 달러를 받고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쁜 성과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조롱했다.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오닐의 후계자와 또 다른 일군의 실패한 경영자들도 비슷한 보상을 받아 챙겼다. 가학성 변태 통화주의는 통화 규율의 문제가 아니다. 다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다. 그것은 사실 계급 규율의 문제이다. 일찍이 1960년대 보수 성향의 해리 존슨 시카고 대학 교수는 그 학교의 보수적인 견해에 지배됐던 학술지에 쓴 글에서 통화정책의 계급 편향성에 대해 충격적일 정도로 정직한 평가를 내어놓았다. 한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의 회피와 완전 고용의 유지는 각각 매우 유용하게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사이에 충돌하는 계급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충돌은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상대적 정치력의 시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또 그런 해결책에는 사회복지 개념을 짓밟는 것에 대한 언급 따위는 없다. 유령처럼 떠도는 공포. 실업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난이도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으로 바람직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의 경제적인 흐름 탓에 그런 전망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많은 급여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래로 추락하는 이동성을 뜻한다. 미래는 훨씬 더 나쁜 일자리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이 사람들의 심리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업과 더불어 미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위협은 노동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게 굴욕을 의미한다. 프롤로스에서 소개한 패트릭의 경우에서처럼 말이다. 프롤로그에서 소개한 지극히 정상으로 여겨지는 소비 수준에도 이를 수 없다는 건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쓰라는 경험일 수도 있다. 지금껏 매우 익숙했던 수준 정도의 소비마저 할 수 없게 될 때 어린아이들과 배우자는 곤혹스러운 고통을 겪는다. 이혼이나 별거보다 실직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압박이 더 크다. 사람들은 이혼이나 별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지만 실업에 따른 심리적 상처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연히 불행해하지만 일정 기간 뒤 이전의 행복 수준을 회복한다. 하지만 실직자들은 그렇지 않다. 최근 행복이란 주제에 천착하고 있는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는 이렇게 말했다. 실업은 매우 특별한 문제이다. 더욱이 그것은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실직 1년이나 2년 뒤에도 상처를 입힌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그것에 익숙해질 수 없다. 심지어 일태에 다시 복귀했을 때라도 당신은 여전히 심리적 상처 탓에 실직의 공포를 안고 산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앞으로 경험할 법한 일을 미리 앞질러 무서워하는 공포감이 실직이라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나쁠 수 있음을 안다. 노동자들이 실직에 대한 강한 공포를 느끼는 한 실업으로 넘어가는 낮은 문지방만으로도 노동자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런 심리적 인지는 1990년대 후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 당시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다. 저금리는 우선 닷컴 버블을 부추겼다. 그 거품이 꺼진 뒤에는 주택 버블로 이어졌다. 실업률은 바닥을 기고 있었다. 임금은 오르고 있었지만 오직 정당한 수준에서 먹혔다. 그렇긴 하지만 기업들은 실업률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향하고 있음을 걱정했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리스퍼는 이자율 인상을 거부했다.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업에 대한 공포감 그 자체로 임금을 묶어두기에 충분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이다. 공포감을 키운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세계화의 효과였다. 실업을 조장하기 위해 연준의 힘을 동원할 필요가 없음을 느낀
그리스퍼는 간파했다. 실직자 집단이 팽창을 거듭해 미국 밖에서 수억 명에 이를 정도였다. 강경한 요구 조건을 내거는 노동자들은 생산시설을 나라 밖으로 옮길 거라는 고용주의 위협에 맞닥뜨리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임금과 노동 규율 약화에 직면할 위험성은 미미했다. 그린스퍼는 이런 깨달음에서 저금리를 유지해도 된다고 확신했다. 주가와 집값의 상승은 그에게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그리스퍼의 확신은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이른바 유령처럼 떠도는 실험의 공포를 반영한 것이었다. 오웰의 표현을 그렇다. 오웰의 표현을 보면 이렇다. 노동자는 그것 없이는 인간은 삶을 이어갈 수 없는 필수적인 최소 수준만을 요구한다. 충분한 먹을 것, 유령처럼 떠도는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날 자유, 자신의 아이들이 정당한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스퍼는 자신의 통화 정책 전략을 비슷하지만 좀 더 거친 용어로 설명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노동 계급이라고. 그가 이끌었던 상태를 무뚝뚝하게 언급했던 것이다. 그가 언급하고 있었던 게 실직 노동자들에 대한 타격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실업의 가능성을 무서워하는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대한 심리적 타격을 일컫고 있었다. 심리적 타격이란 사람들에게 심각한 기능장애를 고통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만약 그 발언자가 그린스펀보다 덜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와 실직 위협 사이의 연관성을 믿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린스펀은 정신적 충격을 당한 노동자들을 변화무쌍한 경제 체제 속에서 실직 불안을 느껴 한 발 물러서서 소폭의 임금 상승이라도 받아들이고 마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린스펀은 기업 지도자들과 얘기를 나눴다. 그들은 자기네 회사 노동자들이 별 말썽을 부리지 않고 있으며 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 보유 기술을 써먹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호황 중 임금 동결과 더불어 1990년대 후반에는 불평등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1997년 국회의원 패드릭 케네디의 문제 제기에 대해 그린스퍼는 불평등 확산 원인을 기술과 교육 탓으로 돌렸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변호였다. 그는 공개 석상에서 애매모호한 화법의 진술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그것은 저 또한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통화 정책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생각건대 그 사안은 우리의 책임 영역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펀이 공개적인 발언에서 정신적 타격을 입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는 늘 단어 선택에 신중했다. 그는 모호한 언어를 구사하는데 완벽했던 전설적인 존재였다. 더욱이 덜 선정적인 그의 단어들조차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예를 들어 그는 의회 출석에 이렇게 증언했다. 급여 증가율은 여전히 뚜렷할 정도로 낮다. 노동시장 상황과 함께 역사적인 관계에서 예측했을 법한 수준보다 저조하다. 보상 증가에 대한 이례적인 제한이 최근 몇 년 동안 뚜렷했다. 주로 그것은 더 커진 노동자들의 불안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노동자들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그리스펀의 평가는 옳았다. 그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던 그는 이렇게 보고했다. 경제 침체의 골짜기에 빠져있던 1981년쯤 국제조사연구라는 기관에서 파악한 바 노동자들 중 12%가 실직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세대, 즉 60년 만에 가장 팍팍한 오늘날의 노동시장에서는 37%가 실직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동일한 기관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입니다. 임금 증가가 저실업 상태의 혜택을 제대로 인식한 공직자로 그린스펀이 유일하진 않았다. 연준이사였던 에드워드 켈리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결과들에 관해 발언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심리적 타격을 입은 노동자와 얼마나 많은 관련성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의 증액 없이 얼마나 오래 장담한 채로 남아있게 될까요? 고용 사정이 지금처럼 좋을 때 우리가 그 분야에서 영구적으로 유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매우 높은 수준의 효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상승률을 향유하고 있는 행운의 거시경제 상황을 설명해주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경제학자들은 또한 노동 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투기적인 버블을 확인하는 그리스번의 발언 이후 오래되지 않아 노벨 경제학상 1970년도를 수상한 미국의 이론 경제학자 폴 세미언스는 보스턴 연방은행 후원으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수용하는
새로운 유연성과 새로운 인내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업 중단은 노동계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길들여지는지 보여주는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한다. 1966년과 1974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을 거느린 기업의 조업 중단은 250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1974년에 4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352건에 이르렀다. 그 뒤 조업 중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003년 14건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2007년 21건으로 서서히 늘었다. 그 뒤 경제 위기가 맹위를 떨치자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과 복지 혜택의 대대적인 삭감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낮아진 임금 탓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위축됐다고 예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소비자 조사 저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 물건을 사들이는 일에 나섰다. 상당수 가구들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과중한 빚을 져야만 했다. 이 빚은 실직의 공포감을 강화했다.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는 열악한 일자리를 노동자 쪽에서 기꺼이 수용했기 때문에 기업 쪽에 돌아가는 배당액은 크게 늘었다. 빚을 통해 이는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실직 공포감은 더 커졌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불안감 탓에 끊임없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대체 인력을 뽑거나 유지하는 데 들이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고용주들은 연준의 경기를 진정시켜달라고 요청할 필요 없이 풍성한 성과를 향유할 수 있었다. 1951년부터 1971년까지 연중 의장으로 재임했던 윌리엄 맥치즈나 마틴은 파티가 시작할 때 펀치볼을 치워버리는 게 연준의 임무라고 말하곤 했다. 정신적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 덕에 연준은 더 이상 경제의 감시에 눈길을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연준은 펀치볼을 치우기는커녕 낮은 이자율로 대못을 박아 그 테이블에 고정시켰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도 억제했다. 이는 그리스펀 시대에 접어들어 연속적인 버블을 부추겼다. 경제학자들이 임금, 지불 수준에 기울였던 관심의 극히 일부만이라도 생산 과정에 대한 노동계급을 공원 쪽으로 돌렸다면 아마도 정책 결정자들은 생산 시스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을 것이라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버블을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버블의 붕괴는 결국 세계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노동은 자본에 도전할 수 없다고 그리스펀은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곧 닥칠 수 있는 재앙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을 정도로 노동계급을 길들여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투기적인 과욕 또는 다른 어떤 계산 착오가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해 기업 이익에 대거 해악을 끼칠 때 연준은 10중 8구 구조조정에 뛰어들어 기업 이익을 지키는 데 돈을 퍼붓는다.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업을 구조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말라 죽어가도록 방치된다. 네 일은 네가 책임져라 라는 무책임. 공공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복지 및 공공주택 같은 지원 정책은 빠른 속도로 흘러간 옛 노래로 변해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들에서는 음식 배급망을 조직한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군의 가난한 사람들을 걷어먹이는 일을 범죄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시당국자들은 배급에 필요한 허가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실직에서 비롯된 혹독한 결과에 얽힌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을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수석 경제 고문은 이처럼 규율을 갉아먹는 사실의 실상을 묘사하기 위해 요요 경제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 You're on your own. 네 일은 네가 책임져라 라는 말이 노동자들에게 쏟아진다는 뜻이다. 감옥 또한 일터의 규율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미국은 현재 200만 명 이상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다. 어떤 죄수들은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마리화나와 태만한 노동윤리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 마약물질에 관련된 가혹한 처벌은 아마도 규율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얽혀있다. 고이건 아니건 죄수와 불황자들의 운명은 그 자체로 엄중한 경고음을 낸다. 그 대상은 실직당한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주로
프로크루스테스식의 획일적인 삶의 방식에 감히 저항하는 이들이다. 일자리를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을 너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치명적인 비용.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짓이 노동계급을 규율하는 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스트레스 수준은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 비용을 늘린다. 실직은 노동자들의 사망률 증가로 이뤄진다. 집단적으로 해고를 당한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실직에 따른 치명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노동자들의 사망률은 다른 부분에는 같은 또래보다 지속적으로 15%에서 20% 높았다. 실직을 걱정하는 공포감은 스트레스를 낳는다. 이에 따른 영향은 노동자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 노동자들에게 끼쳐진 정신적 타격에 따른 우울증과 분노, 질병에는 가족과 주변인들도 함께 빠져든다. 몹시 화를 낸 고잉 포스터 이란 최근의 표현에서 실직자의 심리적 상처가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과학적이고 변태적인 통화주의는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위협한다. 이런 부류의 프로크루스테스식 획일주의에서 목적으로 삼는 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자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난과 불평등을 확산시킨다는 사실에 놀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국 노팅엄 대학 의과대 교수인 리처드 월킨스는 세상에 끼쳐지는 불평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찾아내는 사회 역학 분야에서 선구자로 통하는 인물이다. 여기서 다시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퍼뜨리는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의 핵심 고리이다. 이 스트레스는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부자들에게도 해를 끼쳐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더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잠재적인 수혜자의 잣대로 보더라도 그렇다. 심리적 상처가 가난한 이들은 물론 부자들에게 해악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억제하는 가학성 통화주의에 따른 초기의 충격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타격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럭저럭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도로 궁핍한 상태로 내몰립니다. 스트레스로 관련 질병에 덧붙여 가난한 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음식을 구하지 못한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한 대 뒤엉켜 사는 수가 많다. 가난 탓에 양질의 의료보호를 받기 어려워져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아이들에 대한 악영향은 더 비극적이다. 최근 신경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난한 아이들의 뇌에 전두엽에 영향을 끼친다. 뇌에서 이 부위는 문제풀이 능력과 창조성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 뇌의 이런 부분에 대한 손상은 뇌졸중에 비롯한 것과 유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슬프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을 규율하려는 냉혹한 시도들 탓에 생겨나는 막대한 손실은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에 빠져들어 담보물 압류 건수와 실직자 증가 수치가 거의 같았다. 하지만 공적인 관심은 그만큼 높지 않았다. 언론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그에 따른 연기금의 몰락 탓에 사람들이 입은 손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해서 특필된 한 웹사이트 그린스펀의 보디 카운트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연관된 사망률을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상처에 관한 건강 효과는 도외시한다. 담보물 압류는 비극이지만 실업이나 지속적인 실직 공포 또한 마찬가지다. 초창기 조직 형태 또한 비인간적인 결과와 결함들을 안고 있다. 노예제가 광무역이 퍼져 활용되고 있던 시절을 떠올려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심지어 노예제가 식민지 국가들에게서 득세하기 전에도 영국의 정부 당국은 고용돼 있다는 증거를 제대로 내어놓지 못하는 자국 국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했다. 1572년 법령은 14세 이상의 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고 벌겋게 단 인두로 왼쪽 귀에 낙인을 찍도록 했다. 이런 가혹한 형벌을 피하려면 누군가에게 2년 동안 고용되어야 했다. 18세 이상으로 구걸 행위를 반복해 법을 어긴 이들은 누군가에 고용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법을 어긴 경우는 자동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노동력을 조직하는 그 잔인한 방식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꺼림칙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그 같은 관습은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이롭기도 했다. 그러한 잔인한 조처들은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오랜 시일 뒤에야 깨달았다. 비슷한 시점으로 노예제에 얽힌 문제는 몇몇 노예 소유자들의 잔인성과 가학성이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의 결함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것도 한참 뒤의 일이었다. 과거의 강압적인 시스템은 인도주의적인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태생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종말을 구했다.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애덤 스미스는 노예제처럼 공공연한 강압주의에서 비롯되는 반생산적인 속성의 바탕을 두고 시장주의 사회를 옹호하는 주장을 폈다. 스미스가 옳았다. 더 교묘한 시장 강압주의가 잔인한 프로크루스테스
프로크루스테스식의 조처들보다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는 통찰력을 더 깊이 발전시키는 일에는 실패했다. 가혹한 조처들이 육체적인 창의성을 아니던 궁극적으로 자멸하고 만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시장 중심의 프로크루스테스식 획일주의 또한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먼 훗날 사람들은 현 시대를 돌아보면서 의아함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노동을 조직하는 지금의 시스템에 내재된 태생적인 불합리성을 왜 이렇게 늦게서나 깨달았을까 하는. 몽롱한 잠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분적으로는 경제학자들에게 있음에도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노동과 노동자, 노동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났다.